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줄어든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남에 따라서 국내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당초 계획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금융주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들이 빠르게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분기 GDP 결과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지표는 상승하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주에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그동안 금리나 피봇을 시사했던 파월 의장이 다시 말 바꾸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내 금리나 가능성을 고수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보다는 조금 업로드가 빠른데 지난주에 제 아시는 구독자께서 왜 이렇게 영상 늦게 올렸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저도 요즘 날씨가 좋고 해서 이제 주말에 저도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업로드가 늦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 저녁 늦어도 월요일 새벽까지는 이 한 주간의 일슈 분석 꼭 빼먹지 않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 유튜브 들어왔을 때 영상이 아직 업로드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녁 늦게 한번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한 주 동안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뭐 다우야 한 0.6% 정도의 강보합이었지만 S&P가 2.6, 나스닥이 무려 4.67, 4.23 네,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2.49, 코스닥이 1.77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일요일에 그 조마조마했던 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뭐 영상에도 남겼습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본토에 직접적으로 이제 보복 공습을 가함에 따라서 다시 또 이란이 재보복에 나서면 이게 보복의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의 그 보복 공습에 대해서 이란이 뭐 어린애들 장난 같았다, 뭐 간지러웠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면서 추가적인 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전면전 가능성이 줄어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저희 댓글에도 달아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게 뭐 끝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두려워했던 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로 본토를 한 번씩 치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였는데 일단은 여전히 좀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인 것 같고 라파 지역의 이스라엘의 그 군사작전이 조금 임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참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 불행이고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이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일 텐데 참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냉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난주에 좀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지금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변수는 미국에서는 이른바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뭐 상당히 좋은
아마존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어떤 미국 기술 기업들의 상승세를 다시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구글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정작 지난주에 가장 그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라는 거. 엔비디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랬구나. 4월 19일 날 그 하루 만에 10%가 폭락하면서 야 이제 이거 기술주들 심상치 않다. 그동안 AI 반도체를 이끌었던 이 엔비디아 대장주가 하루에 10% 급락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꺾이나 보다라고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10% 회복하고도 더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또 지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0%였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플러스 6% 이상 올라가면서 마치 장군, 멍군 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그 AI, 챗GPT, 오픈 AI하고의 그 어떤 그 향후의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들 예비치면서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테슬라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대장주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던가 또 TSMC라던가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이 그동안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던 부분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부러진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금주에도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 중에 1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화요일 날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 등등의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뭐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뭔가 악재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회복 탄력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른 그런 회복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국내에서도 지난주에 좀 주가의 반등은 좀 크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아직 연간으로 보면 YTD 기준으로 S&P 나스닥은 6% 초반 후반인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딱 보합,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대비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도 반등폭이 미국보다는 좀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이른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건데 지난주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지지난주 그 G20 뭐 회담인가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거의 그냥 이제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들이 다시 이 경제부총리가 당초 원안대로 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을 그 밝힘에 따라서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동안 조금 조정 크게 받았던 금융, 은행, 보험 등등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 들이 다시 좀 반등을 빠르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입법 사항이고 법 개정 사항이라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야당이 얼마만큼이나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냐가 관건인데 현재의 당론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의 입장은 부자 감세다라는 그런 그 인식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 여당이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이건 뭐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도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 중동 이슈가 이제 좀 가라앉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이 한 지난주는 반등했지만 4월 들어서 거의 한 2주, 3주 정도 하락할 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두 가지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후퇴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9월 달에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58% 정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7월 달까지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68%까지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로 지금 시장은 9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조금 안심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지난주에도 지금 국내 금리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지난주에 미국에서 여러 그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경제지표의 발표 결과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웬만해서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들을 좀 높이는 쪽이었는데요. 목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그 GDP 데이터가 특히 그랬죠. 사실 이게 좀 뭐랄까 민감도, 이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지난 분기가 3.4였고, 그 다음에 예상치가 2.5였어요. 근데 실제로 1분기 GDP가 1.6으로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네?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 이러면서 이른바 그럼 금리 인하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배드 이즈 굿 이렇게 작동하면서 주식시장에도 과거의 패턴이었다고 하면 아마 호재로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생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1분기가 지금 예상치가 1.8이었는데 3.4로 휙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GDP 디플레이터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은 예상보다 예상이 2.5였는데 1.6밖에 안 나왔고, 물가 지표는 지난 분기가 1.8이었는데 3.4까지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뭐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졌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하기 어렵겠네.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 PC 물가 데이터에 좀 반응하면서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 장중 한때 4.75까지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장중에 4.737에 갔었네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PC 물가가 뭐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상 수준 정도 나왔습니다. 전월비가 각각 그 헤드라인 PC, 코어 PC 모두 0.3% 예상 수준 나왔고, 근데 전년동월비로는 PC 물가는 2.6 예상보다 높은 2.7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코어 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2.6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2.8이니까 사실 최근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맞는데, 자, 이제 앞서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와중에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5월 1일 날 우리 노동절 때문에 하루 쉬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자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아마 계속 블룸버그를 들락날락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제 연준의 FOMC가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은 100%인데 과연 파월 의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앞에 이 제목에도 달았다시피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못해서 지금 제가 앞에 오늘 그 썸네일을 보시면은 파월 의장하고 저기 피노키오하고 같이 좀 그려놓은, 어떻게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이거 파월 의장이 보진 않겠죠. 뭐 볼 필요가 없겠죠. 보진 않을 건데 이렇게 좀 굴욕적인 그런 그 화면을 제가 좀 달아놨는데, 왜냐면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사실은 저도 참 너무 이 양반 신뢰가 안 가는 게, 너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시 또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켰고, 아니 시장이 경제지표가 조금 확실히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금리 인하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굳이 거기다 대고 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근데 또 최근에 발언 보게 되면은 이제 꼬랑지를 살짝 내렸죠. 그래서 이분 정말 신뢰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뭐 FOMC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니까 뭐 기자들이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번 4월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뭐 발표가 되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지난 3월 FOMC에서 연말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을 지난 12월에 이어 고수했는데, 매대한 값으로 봤었을 때 이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바뀌었을 거거든요. 지금 조사하면, 지금 6월 달에 조사해보면 아마 분명히 뭐 최소 한 번 내지는 두 번까지도 금리 인하의 폭을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의 입장,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볼 텐데,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진짜로 뭐 최근에 물가를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쩌면 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장난하나 싶기도 하는, 정말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느 정도 반응했죠. 지금 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6월 FOMC 때까지도 뭐 시장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희석되면서 반등해봤자 기본적으로 지난 그 고점 부근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5200선, 5200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그 21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PER의 역수로 계산해보면 딱 4.75%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얼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4.66, 그러니까 4.7 거의 맞닿아 있죠. 그럼 사실은 만약에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정말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S&P 500 기준으로 전고점 뚫고 넘어가기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근데 파월 의장이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저는 아직은 어쨌든 내심 최근에 이 상승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여기에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난주에 저는 좀 일부 샀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연금 투자하는 그 자금의 원천은 매달 저희 회사에서 DC형 계좌로 그 제 퇴직금의 12분의 1씩 넣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연금저축 IRP 연간 9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되니까 꼭 하시라는 얘기 제가 계속 하죠. 세액공제죠. 소득공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600만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투입을 하면서 일정 부분 뭐 최근에 좀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했고요. 저는 아직은 뭐 고점을 보진 않았다라는 그 시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기의 단순 지연이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거는 또 너무 또 그 반대로 가는 거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금리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2, 4분기에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뭐 3분기에는 뭐 정고점은 다시 한번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가 중요한데 사실 기대감은 별로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그 PC 물가도 이제 발표됐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가 지표가 좀 높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코어 PC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주거비 뺀 부분들 감안해보면 원래 슈퍼코어 PC가 지난 그 2월달 지표에서 크게 떨어졌는데 3월 지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전히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또 중요한 게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금 고용지표도 진짜 미국은 너무 부러운 게 얘네는 뭐 고용시장도 좀 너무 좋죠. 지금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 어딨냐? 네, 비농업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번 주에 제목을 달 때 파월 의장은 거짓말쟁이 이건 너무 좀 도발적이니까 요거 말고 미국의 고용시장의 서프라이즈가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작년 그 12월 지표부터 보면 예상치를 계속 그 비트하는 실제 일자리 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1월은 18만 건 예상했는데 19만 9천 건, 12월은 17만 건 예상했는데 21만 6천 건. 그 다음에 이제 피크 하이라이트였던 게 1월에 18만 7천 건 예상했는데 그보다 거의 2배인 35만 3천 건이었고 지난 3월 지표도 21만 2천 건이 예상이었는데 30만 3천 건.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 고용시장이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일자리 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소매 판매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도 원래 높게 나올 걸 예상했는데 뭐 조금 분양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번에 그 수정치 발표되면 저는 이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왠지 약간 뭔가 그 기술적으로 조금 착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1.6으로 낮게 나올 리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의 지표를 감안해보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약간 시장 입장에서 럭키하게 조금 지금은 뭐 GDP까지 아마 높게 나왔으면은 올해 진짜 뭐 금리 인상 쪽으로 아마 분위기가 쏠려왔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번에 잠정치가 낮게 나오면서 그쪽은 조금 우려를 낮춰줬는데 한 몇 주 뒤에 나오는 수정치는 저는 이거 분명히 상향 조정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 상당히 강하고 물가가 쉽게 좀 떨어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오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은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을 하는데 가장 잘 뭐 그 해석한 게 이거인 거 아닌가 싶어요. 미국 고용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불법 이민의 경제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이민이 많이 늘어나서 이 고용시장이 계속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저기 한 거였나? 경제뉴스 딥다이브라는 곳에서 아마 동아일보에서 경제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뉴스 섹션인가 봐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other non-immigrant라고 써있는 항목 이렇게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걸 볼까? 여기 보면은 진한색으로 표시된 기타 이민자 이 기타 이민자라는 게 뭐냐면 아직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보고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이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이 서비스업들 조금 뭐랄까 단순 내지는 조금 허드렛 일 관련된 그런 쪽에 일자리를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죠.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좀 어느 정도 집안 사정이 되는 젊은 친구들은 뭐 어려운 일, 험한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들도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순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좀 허드렛 일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뭐 멕시코라든가 남미 쪽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수준의 적정 고용, 신규 일자리 수가 이제 상향 조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미국 고용시장, 신규 고용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결국은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어딘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고용시장은 좋을 텐데, 대신 이런 애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임금 상승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노동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노동의 수요들을 이제 메꿔주고 있으니까 이 어떤 임금 상승은 크게 높이지 않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는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4만 3천 건인데 뭐 불법 이민자들의 이런 일자리 감안해보면 이것보다 높게 나와도 뭐 지금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원래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좋으면 이른바 고용시장 빨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이런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이 지금 4.1% 정도. 뭐 물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고용시장이 매우 탄탄한 거에 비춰보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보면 고용시장이 세서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소매 판매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고용이라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고용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임금 상승률도 좀 억제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를 일으켜서 금리 인상을 다시 유도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조를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어떤 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왜 이렇게 이민자가 늘었냐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11월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참 믿기 어렵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러면서 뭐 다시 뭐 이민자들 추방하고 뭐 이럴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와서 일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지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이민자들로 봤을 때는 올해가 좀 피크이지 않을까. 뭐 물론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바이든도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게 뭐 이제 좋지만은 않은 게,
뭐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와가지고 객실 청소나 세탁일 이런 허드렛 일 맡아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미국에 뭐 살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의 현지의 제가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좀 분위기를 알려주세요. 이분들이 이제 약간 뭐 홈리스 비슷하게, 내지는 그냥 갑자기 이민자들이 막 그 미국 사방간데 넘쳐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치안이라던가 또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좀 미관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경제가 좋게 만들어주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또 거꾸로 보게 되면 자꾸 아무리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 하더라도 이 허가되지 않은 이민자가 자꾸 넘어와가지고 뭐 자기 일자리 차지하고 뭐 또 막 그 약간 조금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이든한테도 이게 이민 정책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 트럼프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잘 숟가락 얹잖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막 피를 오염시킨다 이러면서 지금 이쪽 프레임으로 이 바이든을 공격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바이든도 조금 마냥 이 이민자들을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그 경제나 미국의 고용시장,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이민자의 효과라고 한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이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싶고,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이민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첨예한 어떤 갈등의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제약을 가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거의 몬스터급으로 늘어났던 고용시장의 이 서프라이즈 이 부분도 뭐 언제 시점에 가서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인플레의 압력도 좀 둔화되면서 그래도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최근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크게 조정받았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제 조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좀 시차가 있을 거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의 뜨거운 모습도 조금 식혀지면서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아직은 뭐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을 봤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면서 계속 조금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 논리 이런 부분들을 쫓아서 남의 얘기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고 설득력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긍하셔서 쫓아오는 투자는 오케인데,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투자하면 정말 백전백패입니다. 왜냐면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못 버텨요. 자기가 논리가 없으면 못 버팁니다. 요번에 빠질 때 저는 저처럼 생각하니까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본인에 대한 논리가 없으면 빠지면 더 빠지나 보다, 여기 아마 누군가 여기서 팔았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뭐 이런 경제 유튜브 제 것도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스스로 제발 공부하고 제발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었었을 때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금주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다시 또 거짓말쟁이 말 바꾸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금리 인하의 피봇을 그래도 연내 피봇 가능성을 고수할 것인지인데, 일단 뭐 이번에는 조금 기존에 비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할 거다. 그리고 현재 이 미국의 경제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이 불법 이민자 부분들이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이 부분도 조금 정점을 지나지 않겠냐. 그런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에는 미국 경제의 어떤 뜨거운
그런 모습도 조금 시켜가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고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버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랜만에 3프로 출연이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인가 생방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 또 구독자분들 많이 오셔서 또 실시간 댓글 또 응원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연휴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